어찌 보면은 굉장히 좁은 범위에서의 그 장애인 의무 고용의 어떤 실태, 즉 경증 위주의 장애인 전적으로 고용한다든지, 그다음 중증 장애인을 기피하면서 결국은 그거를 고용 불안금으로 대체 납부하는 아주 손쉬운 방식으로, 특히 공공기관에서 또 공적 영역에서 이런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게 더 심각하다라고 하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우리 사회는 모든 게 그 비장애인 기준으로 이 세상을 해석하고, 근데 그게 결국은 장애인 노동에 대한 시각마저도 비장애인의 어떤 그런 틀 속에서 이해되고 적용되고 있다. 뭐 노동의 시간 문제랄지, 노동의 능력 문제랄지, 노동의 형태, 이 모든 것들이 비장애인의 어떤 그런 노동의 그 기준, 이런 것들이 여전히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잘 못 느끼고 있다는 게 되게 큰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굉장히 핵심적인 어떤 그런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또 저의 이야기보다 우리 토론자들의 또 이런 대안 제시, 이런 걸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태화 노무사라고 하고요. 일단 제가 아무래도 노무사다 보니까 이제 노사 관계라든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관계라든지 여러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이슈들을 많이 다루고 그리고 목격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법률적인 어떤 해결이라든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깊게 들여다본 거는 시간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아요.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노동관계법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이 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아무래도 노동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모든 국민들은 노동의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노동의 권리를 보장을 해주면서, 그리고 이 정도 수준에서는 우리가 보장을 받아야겠다라는 기준을 이제 세워놓은 것이 그 노동법이라는 거잖아요. 근로기준법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 제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들여다보면서 이제 노동법을 아무래도 좀 접목을 시키게 되고 좀 그 관계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선 제가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가 이제 장애인 고용법상 이제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장애인 근로자에서 근로자가 무엇인지, 또 그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하고 어떻게 다르고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고 싶어요. 이제 개요의 장애인 근로자와 사업주와의 관계도 어쨌든 고용 관계잖아요. 이제 기업에 들어와서 근로자로서 활동을 할 때 이제 적용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이제 적용이 되는데, 이제 그런 노동법적 관계를 좀 검토를 해서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의 안정화와 이제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같이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먼저 장애인 고용법상 이제 근로자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제 장애인 고용법상 이제 제2조에서는 이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면서도, 다만 소정 근로 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은 제외를 한다라고 좀 단서를 달아놨죠. 그러니까 이제 그 대통령령을 찾아보면 시행령 제5조에 있어요. 이제 1개월 동안 소정 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를 말한다라고 해서, 소정 근로 시간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우리가 한 주에 몇 시간을 근로하기로 하자라고 약속하는 시간이에요. 이제 근로 계약서를 계약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제 그 시간이 월 60시간이 넘어야 장애인 고용법상에서는 장애인 근로자로서 이제 본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런 단서가 있는 게 되게 특이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장애인 고용법상 이제 주 소정 근로 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되어야 장애인 고용법상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 고용법에 이제 적용되는 사업장이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장이죠. 이제 그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규정을 하고 있죠. 그러면 상시 50명, 상시 근로자라는 개념이 또 무엇인지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 상시 근로자라는 거는 이제 장애인 고용법 제28조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라고 되어 있으면서, 그 시행령에서는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해당 연도에 매월 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 수의 합계를 해당 연도의 조업 개월수로 나누어 산정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주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만 이제 근로자로 본다고 되어 있던 것처럼 이제 여기에는 이제 임금 이제 매월 16일 이상 근로한 자, 이제 임금 지급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고 해야 되는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을 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그 일수, 그러니까 내가 근로의 대가로 인정받는 그 일수가 16일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16일 이상, 쉽게 말해서 16일 이상 일하는 근로자 수까지 해서 이제 매월 그 근로자 수를 합계를 내요. 그러면 이제 12개월 동안 합계를 해서 이제 그 총 근로자 수를 뭐 1000명이면 1000명, 2000명이면 2000명, 그거를 이제 12개월로 나눈다고 보시면 되죠. 이제 그게 50명이 이상이 되면 이제 상시 근로자를 50명 이상 채용한다고 이제 장애인 고용법에서는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의무 고용 대상에 해당되는 근로자의 유형이에요. 이거는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6일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면 일용직이든 통상 근로자든 단시간 근로자든 어떤 형태의 근로자도 근로자로 인정을 받는다는 말인 거죠. 근로기준법에서는 일단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규정만 봐서는 되게 추상적이고 좀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이 근로자가 어떤 경우에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에 있어서는 이제 계약의 형식은 상관없고 그 실질에 있어서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종속적인 관계는 또 그 종속적인 관계에 대한 또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필요하겠죠. 종속적인 관계가 있어야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이 종속적인 관계에 대한 판단 기준을 밑에 이제 번호를 달면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뭐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서 정해지고 뭐 사용자에 의해서 근무 시간 장소 정해지고 뭐 보수 성격이 뭐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을 두고 이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봤을 때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로 형태는 워낙 다양하죠. 뭐 이제 사업장마다 하고 근로 형태라든지 근로 환경이라든지 근무 조건이라든지 또 요새 이제 막 하도 다변화되는 사회에서 엄청난 이제 스타트업에서도 보여지다시피 많은 형태의 근로가 생기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요새 한창 문제가 됐던 게 이제 타다에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좀 생소한 직군의 이제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문제도 이제 이 판단 기준을 기초로 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근로 환경을 이제 근무 조건과 어떤 근로 환경의 실질을 통해서 이 판단 기준을 적용하고 그다음 근로자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이제 근로자로 판단이 되어야 장애인 고용법상 또 근로자로 인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야만 저희가 이제 장애인 고용법상이 적용이 될 거고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활발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어떤 기초라고 보시면 돼요.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사실은 이게 법적으로 어떤 비용으로 편입이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었어요. 그동안 이게 뭐 과태료냐, 벌금이냐, 아니면 뭐 어떤 금액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세법상 이제 다툼이 있었는데 기존에는 어떤 것에도 포함이 되지 않아서 법인에서 이 부담금을 내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았어요. 좀 이제 비용 처리가 돼서 이거는 비용으로 이제 인정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 혜택을 볼 수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2018년에 국세청이 이제 예규를 통해서 장애인 고용법에 따라 납부하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이제 비용으로 처리될 수 없고 이제 공과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 송금 불산입이 돼서 이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더 이상 이제 세금적으로 비용 처리가 될 수 없게끔 다행히도 이루어졌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리고 뭐 이 장애인 고용 부담금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특히 저한테는 많이 좀 이게 이런 게 진짜 기업에 실질적으로 좀 메시지가 되겠다라는 것들이 좀
왔어요.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사회적 공헌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공헌이라는 거에 중추적인 목적은 기업의 이윤과 직결되어 있잖아요. 기업이라는 건 이윤 창출이 목적인 거고, 그런데 이제 장애인 부담금이 이윤 창출에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세금적으로 도움이 됐던 거잖아요. 내가 납부를 하면서 이게 비용으로 처리한 거니까 그만큼 본인들에게는 이제 이윤이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군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부담금을 차라리 납부하고 말지라는 식의 태도도 이게 조금 도움을 줬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이제 노동법은 아니지만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개선 방향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기업의 장애인 근로자 채용의 촉진 방법을 좀 강구해보자라는 거였어요. 이제 아무래도 채용 플랫폼이 이제 많이 좀 활성화가 되면 기업도 이제 좀 관심을 가지게 될 거고, 또 채용 플랫폼에서 많은 좀 리스크라든지 어떤 기업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한 정보 전달이라든지, 그리고 좀 장애인 근로자들에 대한 이제 소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장애인 고용 부담금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 세법상 이제 예규 같은, 예를 들어 이런 류의 이제 법 개정이라든지 뭐 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아무리 그래도 이제 채용, 그냥 무작정 채용만,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이라든지 채용만 집중을 해서는 안 되고 그 사후 관리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근로자로서 노동의 권리, 자기 적법한 노동의 권리는 보장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 근로기준법에 대한 준수 여부,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본인도 알고 있어야 이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니까 이제 뭐 노동법 교육이라든지 사후 좀 관리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장애인 근로자들 특히 이제 요새 스포츠라든지 문화 예술 활동들을 많이 좀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지자체나 국가에서 많이 행사도 열고 있고,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노동과 접목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제 그 부분들을 기업이 내부화해서 이것들을 이제 기업에서 이제 직군으로 하나의 직무로 개설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채용을 하고 근로자로 관리를 하고 이러면서 또 사회적 공헌 역할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법정 교육이 있잖아요. 이제 뭐 성희롱 예방 교육도 있고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도 있고, 이런 법정 교육들을 조금 강화를 하면 아무래도 인식 자체가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장애인 근로자면 인식 자체가 부정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인식을 좀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려면 아무래도 마지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어느 정도의 지원이라든지 기관들의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